그 콜드플레이도 일산에 가서 야외에서 했잖아요. 결국에는 일산에 가서 하는 이유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와서 공연을 못 합니다. 상하이나 도쿄로 다 빠지는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나 U2 같은 메가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어서 Q&A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 갔을 때 댓글인데요. 한국은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저긴 고급스러운 느낌? 그 차이는 어디서 온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렸을 때 건축 재료와 형태 X, Y로 나눴을 때 4개의 사분면이 나오고 그중에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데가 형태는 다양한데 재료는 통일됐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감천마을하고 얘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둘 다 형태가 복잡하고 경사대지에 바닷가에 지어져 있는데 감천마을은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요. 산토리니 섬은 하얀색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차이점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색상이 됐을 때 불규칙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프랙탈 지수가 1.4 정도보다 더 불규칙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덜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산토리니 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비수기가 한 3개월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비수기 동안에는 거의 호텔들을 다 셧다운을 하고 페인트칠을 계속 한대요.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밟는 이 계단도 하얀색으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깨끗해요. 다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는 거예요. 다 유지 관리를.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으로 치면은 감천마을에 숙박을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은 감천마을에서 제가 하룻밤을 지내는 돈과 산토리니 섬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돈을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거가 그대로 환경에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별로 안 아름다워요. 그건 또 저도 그게 프랙탈 지수는 사실은 형태가 안 좋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프랙탈 지수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별로 일단 아름답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형태가 주는 규칙성이 훨씬 더 강한 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전형적으로 여기 논현동 뒷골목이 딱 그거잖아요. 건축 법규에 의해서 형태 다 똑같이 나오고 재료만 바뀌거든요. 하나도 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아름다움의 기준에서 탈락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성이 떨어져 보인다. 오히려 너무 균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색상에 의한 베리에이션은 형태보다는 그 영향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형태가 너무 단순하니까 그냥 확 규칙성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적정한 불규칙성이 아름답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연과 이어진 건축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인간은 불규칙을 구현하기 어려워서 이미 자연에 있는 진짜 불규칙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인간은 불규칙을 구현하기가 어렵지는 않지 않아요? 쉽지 않나? 청소 안 하면 불규칙해지잖아요. 불규칙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적절한 불규칙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자연에 있는 불규칙이 그냥 단순한 불규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연을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불규칙하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배워서 알겠지만은 나뭇 이파리는 광합성을 하고 그거를 또 옆에 이파리 갉아먹는 곤충이 있고 그 밑에 식물 먹는 동물이 있고 그 식물 먹는 초식 동물을 먹는 육식 동물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잡한 생태계가 균형 상태를 맞추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몸이 있으면은 이 안에서 무지막지한 양의 화학적 작용들이 이 안에 세포 간에 이루어지고 신호도 보내고 막 하면서 이 생명체가 하나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지구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엄청난 그런 교류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의 결과물만 우리가 보고서 불규칙해 보이네 이렇게 보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규칙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우리가 TV 전자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뜯거나 그러면 그 안에 막 전자회로 같은 것들이 있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저항 뭐 이런 거 막 납땜해가지고 막 만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회로판 같은 걸 보면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전자제품 라디오든지 이런 게 움직일 때 필연적으로 다 디자인된 복잡성이잖아요. 그것들이 어느 것 하나 임의로 디자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볼 때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과 그 라디오 전자회로 자판을 봤을 때 느낌과 다 일맥상통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실제로 작동하는 어떤 것. 그냥 잭슨 폴락이 만든 그림이 아름다움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부족하나마 올림픽 공원이 아레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는지요. 매주 콘서트 열리는데 서울에 하나 생기면 좋긴 하겠지만 건축비부터 유지 비용 감당이 될런지 아직까지 안 생긴 걸 보면 올림픽 공원에서 저도 JYP 공연을 한 2번 보러 갔기 때문에 극장의 규모나 이런 건 제가 아는데 그게 아레나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아레나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전 세계에 테일러 스위프트나 U2 같은 정말 메가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가 있죠. 이런 대형 가수들은 오면은요 5천
1000명 공연장에서 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이 사람들 한번 와가지고 한 2만 명, 3만 명은 들어가야지 티켓 팔고 자기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장의 사이즈는 결국에는 얼마나 메가스타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거든요. 결국에는 일산에 가서 하는 이유가 그 콜드플레이도 일산에 가서 야외에서 했잖아요. 그 정도 아티스트가 움직이려면은 사실은 몇만 명은 모여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몇만 명 들어갈 만한 아레나는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한 200톤 정도를 장치를 매달 수 있는 스트럭처가 천장 부분에 있어야 돼요. 그 무대 장치들을 엄청나게 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NBA 경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LA의 스테이플 센터라고 있죠.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경기가 열리는데요. NBA 경기가 열리는 데는 보시면은 전광판 위에 이렇게 내면으로 스크린이 있는 게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게 달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아레나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거를 못 달면은 별로 대단한 아레나가 아니고 그게 달려 있으면 대단한 아레나인데 그런 무대 장치들을 다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한국에 오면은 그 무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연을 못 하고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우리는 이런 거를 베뉴라고 합니다. 어떠한 공연을 받아서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같은 거죠.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와서 공연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나 도쿄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운데다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요즘에는 워낙에 공연이 전자장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대부분 다 실내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U2 공연을 고척돔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현장에다가 뭘 매달아 가지고 효과를 보는 건 없었고요. 배경으로 엄청나게 긴 LED 스크린을 다는 걸로 대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베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실내에 200톤 이상의 장치를 천장에 달 수 있는 아레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코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 여성과 책에서 시선에 따라 권력이 발생한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6층, 5층 발코니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각도에 따라서 6층의 사람은 원할 때 언제든 5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반면 5층 사람은 6층에서 발코니 끝으로 나올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이 창밖으로 나와야만 1번 신도가 올려다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5, 6층 사람의 시야 차이에 따라서 권력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래서 6층이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꼭대기층 펜트하우스가 제일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6층 사람은 7층 사람이 내려다보겠죠. 8층 사람이 내려다보고 그럼 8층에 올라가면 9층 사람이 내려다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더 큰 물고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층별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모든 평면도와 인면도가 똑같다면은 당연히 한 층이라도 더 높으면 조금씩 가격 차이가 올라가지만은 설계를 할 때 이제 주알점을 두는 게 그러면 1층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대신에 1층은 마당이 있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 마당을 디자인하면서도 발코니에서 내려다볼 때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측면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3층은 발코니가 크게 나오게 한다든지 꼭대기층은 옥상 정원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 층마다 특별한 자기만의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획일화가 되면 가치관이 정량화된다고 하잖아요. 디자인이 똑같으면 정량화된 가치로 높을수록 좋은 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각 층마다 유니크한 자기만의 어떤 평면도를 가지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평수가 커요. 펜트하우스는 평수 자체가 달라요. 호화주택으로 하는 게 규모가 딱 캡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커지면은 세금 체계가 달라지고 취득세 이런 게 달라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호화주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큰 평수를 만드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웃기는 게 펜트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2배가 넓다. 그럼 가격차가 2배가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3배 정도 나게 측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워낙에 유니크하니까. 테라스와 창문이 많은 건물 저도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 냉난방이 어렵고 특히 여름에 상당히 덥거든요. 혹시 이 건물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테라스라고 하는 거나 발코니를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1년에 6개월이 겨울인데 그거 얼마나 쓰겠어. 여름에 덥고. 근데 제가 이럴 때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가 5층에 마당이 있잖아요. 발코니가 있고 저희 사무실 5층에 제 옥탑방에 1년에 바깥에 5번도 안 나갑니다. 5번도 안 나가요. 왜냐면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아내가 더 시원하고 그늘지고 좋으니까. 근데 그게 왜 무슨 가치를 가지느냐? 그거가 있기 때문에 5층
5층에 있는 옥탑방이 1층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니까 필요 없네? 그리고 그걸 없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5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앞에 잔디밭과 데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마치 1층 주택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게 되게 커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것과 나갈 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장이 되면은 사장 돼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합니다. 근데 사장은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 내가 친구 만나면 잠깐 2시 반에 나가서 30분 차 마시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 직원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일하는 시간은 똑같이 9시간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작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심리적인 거예요.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것과 발코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1층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코니가 필요하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유럽 여성복도 가슴을 강조하고 허리는 가늘게 하의는 화려한 장식이 많은 긴 드레스였는데 세계대전 이후에 코코 샤넬이 만든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꾸었는데 전쟁 이후 건축과 패션 디자인이 다 심플해진 게 신기하네요. 좋은 관찰이십니다. 이게 다 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전쟁 이후에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옷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경기가 되면은 스커트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하게 된다. 그게 왜냐하면은 스커트 10개 만들 때 미니스커트로 만들면 훨씬 더 옷감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장식을 없애고 심플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고 풍요로울수록 장식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게 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체 경제 흐름에 따라서. 코코 샤넬이 그렇게 만든 거는 이제 여성복을 약간 유니섹스적으로 남자하고의 경계를 좀 더 허물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좀 없애는 쪽으로 가는 시대적인 요구, 페미니즘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불편해 보일수록 사실은 더 여성성이 강조되고 더 과시되는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코코 샤넬이 기성복은 그렇게 만들어도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대부분의 드레스는 다 길고 누가 들어줘야 되고 질질 끌리는 옷 입고 그러잖아요. 치마폭 되게 넓고 장식이 있고 그게 여성성과 권위를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드레스 디자인을 하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도 좀 다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가 꽃피운 로마 문화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경주 박물관 안에 있는 천년 서고에 갔다가 발견한 책인데 일본인 학자가 쓴 주변국인 고구려나 백제에서 발견되지 않은 신라에서만 독특하게 보였던 로마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저도 이 책 봐야겠네요. 제가 그 석굴암이 판테온에 똑같다고 하는 게 같은 맥락으로 이분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을 한국 학자도 아닌 일본의 학자가 썼고 고대 유리를 조사하던 중에 발견했다는 점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경주박물관에 자주 가는데 직관적으로 신라시대 보석이나 장시구의 모양과 형태가 제가 알고 경험하고 익숙했던 우리나라 동양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국적이고 서양적인 느낌이 난다고 예전부터 묘하다고 생각하기만 했는데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로마 문화에서 사용하던 장신구나 그릇 유리 공예 제품들의 디자인이 신라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 모먼트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건축 양식에서도 영향이 있었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잠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석굴암 디자인이 정말 판테온이랑 유사하네요. 대체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경주 얘기할 때 했었잖아요. 경주가 남쪽 바닷가에 가까워서 그런 거죠. 당연히 저는 이슬람 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통 동서양 문화의 적극적인 교류라고 하는 거는 삼각도시 발명이 되고 네덜란드나 영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도 배를 타서 무역이 진행됐거든요. 단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뭐 18세기, 17세기 이럴 때에는 대서양 건너고 남쪽으로 아프리카 돌아서 오고 뭐 이런 식의 큰 바다를 건너는 쪽으로 갔다면은 옛날에는 정화의 함대처럼 큰 함선들이 해안가를 따라서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육지에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육지하고 일정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강길 따라서 쭉 이동하듯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배를 타고서 상인들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신바트의 모험 같은 거 보시면은 바그다드에 있는 상인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 나라까지 왔을 거고 그래서 분명히 신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수도가 개성으로 내륙으로 옮기면서 개성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해양 무역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개성이 한양이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개성만 하더라도 동쪽 바다 못 나가죠. 산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해로 접근이 안 되죠. 서해는 어떻습니까?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큰 배들이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남쪽으로 가서 남해에 가야 되는 남해를 가려면은 개성에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강 건너야 되고 금강 건너야 되고 섬진강 건너 뭐 엄청나게 많은 강을 건너야지만이 남해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남북 방향의 물류는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남북 방향으로 긴데 무역이 남북 방향으로 거의 없었던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물류가 발달하지 않아서 상업이 발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단 유리한 건 있었다. 뭐냐?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는 되게 유리했죠.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이런 것들이 계속 막고 있으니까 중간에 산맥들도 계속 나오고, 오죽하면은 그 무시무시했던 징기스칸의 몽고가 고려만 정복을 못했잖아요. 수십 차례 침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정복을 못하고 그냥 사유의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비에는 진짜 강했던 그런 나라인데 물류가 발달하기는 되게 어려웠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단 경주는 예외다. 왜냐하면 남쪽 바다에 가깝게 수도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